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려면은 그 작품이나 그 캐릭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캐릭터가 예를 들어 너무나 마이너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너무 MG가 아니고 거의 알파스러운 거라고 하면은 공감대 형성 자체가 안 되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제조업하고 비율을 보면 이거 몇 배예요?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4배 좀 안 되는 수치죠? 근데 이거는요? 한 1.5배? 이 정도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율상 비례식 세워보면 이게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2배 이상 차이 나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경남은행이 부산은행보다 제조업의 여신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소매금융을 하는 거는 이제 대도시 중심이겠죠. 그러면은 부산 경남을 놓고 봤었을 때 대도시가 어디가 있냐면은 일단 부산, 울산, 그다음에 창원 여기가 3탑이죠. 그렇죠? 여기 말고는 뭐 도소매가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나머지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제조업이 주력이겠죠. 그럼 점포 구성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남은행. 물론 울산하고 창원 이런 데도 경남은행 점포가 있지만은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은 아무래도 그 인구 밀도나 어떤 구성이 부산보다는 그래도 물론 부산이 뭐 상황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다지 뭐 밀도가 높지 않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게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어쨌든 제조기업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다. 여신 비중이 높다. 이걸 의미하겠죠. 또 가서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은행의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신에서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보면 여러분이 제조업하고 비제조업 여기에 여신을 제공하는 게 될 거고 일단 부동산업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이런 제조기업들에게 주로 여신을 제공해 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도소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중이 그러니까 금액의 어떤 전체적인 금액 자체는 그러니까 부산은행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비율상으로 놓고 보면은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좀 더 여신 근무를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었던 여신 근무를 좀 더 강조해도 되겠죠. 그죠? 근데 제 권장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여기도 가계 자금도 무시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을 우리 도출할 수 있습니까? 그 세 가지 전부 다 포괄할 수 있게 좀 쓰면 가장 베스트. 자, 그럼 요런 인사이트를 어디에다가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딱 정해드리면 1번하고 3번 항목에 해당하겠죠. 왜 뽑아야 되느냐? 이거랑 너는 어떤 준비를 해봤냐라고 하면 보세요. 글자 수도 뭐 적지 않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거를 다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걸 읽는 사람이 뭘 좋아할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한번 물어보세요. 은행원은 이래야지. 각기 다르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산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력을. 이거 말고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노력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은 뭐겠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커버하게 될 것인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단순히 어떤 서비스 마인드를 길렀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이 비즈니스 모델과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주체들을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차별화가 힘들고 궁극적으로 지향해낸 지향점을 달성하기가 힘들게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주체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1번 같은 경우는 여신 심사, 리스크 관리 이런 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맞아. 여신 이외에 우리가 비금융적 지원도 역시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꼭 뽑아야 되는 이유를 지금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올바른 은행원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 제가 딱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딱 보자마자 떠올린 게 뭐냐면요. 올바른 은행원을 이게 이렇게 해석할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할 것 같더라고요. 자, 난 혹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윤리적인 은행원도 돼요. 근데 저라면 윤리적인 은행원을 올바른 은행원으로 정의 내리지 않을 것. 그러면 보세요. 윤리적인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라고 하면 딱 뭘 하겠어요?
똑같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전개 방식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리적인 은행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저는 이걸 안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뭘 하란 말이냐? 제가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본인만의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해요. 올바른 행원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행원은 보세요.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은행을 방문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근데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리스크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려워, 그 다음에 변동성을 갖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건 뭐였냐면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갖고 있다니까요. 무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이런 것들 전부 다. 또는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측면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고자 한 거잖아요. 조선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잘못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죠? 그 전문 서비스는 전문이라는 용어를 붙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일반인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금융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올바른 은행원이면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 자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것들은 올바른 은행원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서비스 마인드를 구축하고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문성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은행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는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어떤 조건, 어떤 전문가로서 고객들의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고객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고객들을 이해시키고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게 올바른 은행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래 조건이 최상은 아니겠지만 이 은행원들이 고객을 위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을 때, 그리고 그게 20년심으로 전달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한다? 올바른 은행원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은행 또는 뭐 경남은행 여기를 방문하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래 조건을 최선을 아닐지라도 내가 가장 힘들 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정말 어려워하는 것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도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의 마음을, 고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올바른 은행원이 아니겠느냐. 자, 이거는 뭐 반박을 하거나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내려보고 내려진 정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노력들을 매칭시키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정의를 내려놓고 여러분이 이때까지 해왔던 노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이때까지 해왔던 노력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새로운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순서는 여러분들이 유리한 방향대로 하시기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1번하고 3번이 사실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윤리적인 거를 선택했던 3번에서 윤리적인 거를 선택했던 이유도 1번과의 어떤 유사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유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다만 3번에 어쨌든 그 항목들을 주어졌기 때문에 글자 수가 지금 1200자나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상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올바른 은행원에 대한 정의, 왜 내가 그렇게 올바른 은행원이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머지 충분히 많은 그 항목 칸을 글자 수를 여러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쓰시면 좋겠죠. 자, 근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신심사하고 관련된 어떤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 구체적으로 요약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을 쓰시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게 아닐까요? 그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단기간에 가능했습니까? 아니었죠. 그걸 저는 쓰시는 거는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각기 다 다르게 했죠. 똑같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르게 했죠. 그럼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이 3번 항목들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의만 내리게 되면 기존에 써놓은 걸 가지고 오시게 되면 이거 작성하시는데 글쎄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정의만 내린다면 이거 1시간 걸리겠어요. 이 항목에 대해서. 이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1번과 3번 좀 비슷한 측면에 있습니다. 근데 그 3번이 그 올바른 은행원에 대한 정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그 미리 준비하셨던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상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갑자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갑자기 그거 저는 못 쓸 것 같습니다. 해봐야 나 자격증 땄다. 무슨 뭐 인턴 했다. 뭐 이 정도 내용을 쓰지 않겠습니까? 아르바이트를 했다. 뭐 이 정도 쓰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정도만으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미리 작성해 두셨던 그 내용들을 저는 압도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식에 입각해서 이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성적인 부분을 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균형 있게 최대한 1200글자이기 때문에 인성과 그다음 지식적인 것들의 균형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제 1000자보다 200자가 더 추가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는 할 겁니다. 근데 타겟은 여러분이 한 90% 정도만 채우셔도 되기 때문에 한 1000자 좀 이제 언저리 넘는 정도 수준이어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1200자다 그러면 1200자를 뭐 다 채워야만 뭐 합격한다고 이런 이상한 내피셜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거보다 적게 썼는데 합격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통역, 내피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해야 된다. 자, 이거는 그 농협은행에서 자주 빈출되는 그 항목하고 똑같죠. 맨 마지막 항목에 농협에서 그저 자유롭게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항목하고 똑같은데 뭐 그거 써놓으셨던 분들은 좀 갖고 오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아마 글자 수가 안 맞게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더 알았으면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쓰면 좋을까요? 제가 항상 이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가장 유리한 거 쓰시면 되겠죠. 굳이 불리한 걸 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가장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1200글자가 되니까 생각만으로 이걸 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주로 많이 활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2번, 3번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소재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써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그 경험에다가 생각을 추가하시는 형태가 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마저도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이게 글자 수가 1200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하면 되겠습니까? 2개 쓰면 안 되나요? 600자씩 2개 쓰면 안 되나요? 여기 2개 쓰지 말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2개 합쳐도 되잖아요. 소중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유리한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2번을 제외하고 1번, 3번이 좀 내용이 특히 기업금융을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좀 헤비하고 딱딱하고 이렇게 구성될 공산이 크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보면 좋겠습니까? 2번하고 4번 항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소프트한 어떤 측면들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 지금 이 항목에 여러분의 어떤 그 가치관 물론 이번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소프트한 어떤 소재들을 써보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단자를 맞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식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인간적인 그 두 가지 부분이 좀 조화를 이뤘을 때 어떤 취향이든 상관없이 좀 충족시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프트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자, 그러면은 하나는 소프트한 거 쓰고 하나는 하다 거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역으로 거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두 개 다 소프트한 거 하셔도 상관없고 하나만 소프트한 걸 쓰셔도 상관없고 근데 다만 뭐 하나만 하다한 걸 쓰거나 아니면 두 개 다 하다한 걸 쓰거나 이런 것들은 글쎄요 좀 균형을 맞추자는 차원에서 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보면 항상 독창적인 독특한 그 사람들만의 캐릭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품 안의 캐릭터가 그게 지금 여기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릭터를 어느 정도 형성해 두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쓰시면 되겠죠. 또 이거는 어디로 하고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소개할 때하고도 연결된다고 하셨죠. 순수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넌 어떤 사람이니? 너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과 뭐가 달라? 이런 걸 묻겠죠. 자, 그리고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출발점은 지식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인간성하고 관련된 캐릭터라고 하는 거.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같은 걸 봤을 때 그게 뭔가 지식적인 걸 드러내는 거였어요? 아니면 인간성, 성격하고 관련된 거예요? 성격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 항목을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성격의 장단점, 성장 과정, 가치관, 그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이벤트, 어떤 조직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가, 그에 따라 가지고 어떤 캐릭터가 정립되었는가, 그것들을 한번 설명해봐. 이런 항목들과 사실 다르지 않은 항목이지 않을까. 다만 그것들을 명료한 어떤 특정 캐릭터로 드러내라고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캐릭터를 정해놓고 나서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나 이때까지 쌓아온 어떤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이런 거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캐릭터를 정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유리한 방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먼저 고려했었는지는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개하는 방법도 사례를 중심으로 기납적으로 전개하는 방법도 괜찮고 면역적인 방식으로 생각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그 이유를 쓰라고 했지 그 이유가 꼭 사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사례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아마 1200자니까 사례를 조금은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영화, 만화, 주인공, 문학작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딱 명료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읽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리스크가 좀 존재하잖아요. 왜냐면 영화, 만화, 문학작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려면은 그 작품이나 그 캐릭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그 캐릭터가 예를 들어서 너무나 마이너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너무 MG가 아니고 거의 알파스러운 거라고 하면은 아니 공감대 형성 자체가 안 되잖아요. 뭔지 모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얘기했었을 때 제가 예를 들어 모르는 거나 근데 좀 많거든요 그런 게.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공감대 형성은커녕 뭐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거 보는 사람들도 너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위에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공감대 형성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전지적 아재 시점 이거를 감안해 봤었을 때 아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상식이 아닐까요? 그리고 보통 보세요. 저 아재들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문학 작품만 그렇게 막 읽어요.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뭔가 호불호가 드러나는 것, 정치적 색깔이 드러나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 평가자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뭐 마초 캐릭터에 남성 우월주의적 성격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캐릭터 이런 거 어때요? 극혐이잖아요. 반대로 남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빡셀 수 있겠지만 페미니즘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82년생 김지영이다. 이런 거 극혐하는 아니 82년생이 되기는 싫겠지만 굳이 왜 호불호가 갈리고 그런 거를 굳이 쓰려고 하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높아지면 하는 얘기인데 저한테 이제 그걸 보여주거나 갖고 올 때 처음부터 뭐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난다거나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거라든지 정치적인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오타쿠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마이너한 감성 이런 거는 그냥 갖고 오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그거를 잘 선택을 못하는 사람은 저 이렇게 생각해요. 일을 못할 거예요. 왜냐? 상대가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냥 공감 능력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아니 거래 조건도 최고가 아닌 은행에서 지금 그 공감 능력마저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저는 일을 못할 것 같은데. 아니 지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필기 시험을 잘 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놨던 사람들은 저는 일을 못할 거라고 확신한다니까요. 면접 보면 그냥 못 봐요. 그래서 그런 호불호 갈리는 거 하지 마시고 만화 이런 거 아재들이 좀 잘 안 와요? 물론 아재들 중에 웹툰 보고 재밌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말년이라는 사람을 안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몰라요. 저는 제가 아는 웹툰 작가는 야옹이 선생님 맞나? 맞나? 아무튼 그 선생님이랑 기안84 이 정도밖에 없어요.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작품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제가 무슨 여신강림 이런 거 가서 막 보겠어요. 여기 여신강림 이런 거 써놓은 거 어때요?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공감할 수 있는 거 선택하고 만화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재 입장에서. 제가 주변에 이렇게 봤었을 때 제가 여기서 합격한 사람은 수백 명 되고 원래 알던 사람도 수백 명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웹툰 보고 우와 재밌다 이런 사람 없어요. 카톡방에 보면. 주식 어떻게 됐는지, 골프 어떻게 됐는지, 코인 어떻게 됐는지, 부동산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만 맨날 공유하지 뭐 그런 만화 캐릭터 이런 거 딱히 공유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국민 취미 생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밥 먹고 영화 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영화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이 중에서는 뭐예요? 문학 작품, 만화 이런 걸 봤었을 때
어디에 가장 접근성이 높습니까? 영화에 가장 접근성이 높겠죠. 그 말은 공감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추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딱 이렇게 결론을 내서 드릴게요. 이번 항목은 캐릭터 선정을 할 때 영화를 선택하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거 문제가 있어요.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 나름이잖아요. 영화도 스펙트럼이 되게 넓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감대 형성이 잘 되는 것들을 감안해 보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관객 수를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서 관객 수가 좀 많았던 것 중에 캐릭터를 뽑아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관객 수가 많았던 것 중에서 아재들이 좋아할 만한 교집합을 찾아내는 방식. 그 다음에 아니면 아재들이 정말 절대 모를 수 없는 띵작죠. 띵작.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띵작들은 뭡니까? 넷플릭스에 이렇게 딱 눌러보면은 띵작으로 돼 있는 거,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있죠? 네.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게 어떨까? 그거를 한번 몇 가지 선택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 쓰지 마시고 캐릭터나 그렇게 선정한 그 이유를 여러 그 테이블로 한번 구성해가지고 그 중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컨펌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연유에 쓰는 게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보세요. 100% 아재의 감성, 아재의 느낌, 아재들의 선호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것도 은행원 아재들. 제가 아무래도 제일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그 사이에. 그거를 제가 가려드릴게요. 그럼 거기서 선택했으면 훨씬 더 이거를 유연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하나만, 결론은 하나만